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젊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학교를 떠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가 전국에서 570명이 넘는데요. 교육계에선 추락한 교권과 처우 문제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희초 교사의 순직. 이후로도 초등학생이 교감에 뺨을 때리는가 하면 자녀 보호 앱으로 교실을 불법 도청하는 등 도를 넘어선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 일부 교권 보호 방안들이 마련됐지만 일선 교사들은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서희초 선생님 외에도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내건 그런 생활지도 고시나 교권 사법이나 현장에서는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가장 큰 이유로 아직도 학교는 악성 그런 학부모님들이 막 들어오세요. 방어벽이 없어요. 무너진 교권은 교사들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576명. 올 한 해 교사 신규 채용 규모인 7,000명의 약 8%에 달하는 수치로 2020년 이후 4년째 증가세입니다. 교육계에선 교권 추락에 회의감을 느끼던 교사들이 서희초 교사 순직 사건을 계기로 사직을 결심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맞닥뜨리는 사례가 잦다 보니 교사로서 직업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점도 교단을 떠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당이나 보수 자체가 상당히 더디게 또 아예 동결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우수인재에 유입할 수 있는 동인이나 여건이 매우 열악화된 건 분명하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에 대한 자긍심과 교권 보호, 또 처우 개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나아지지 않으면 이런 우수 인재의 교직 기피 현상은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을 떠나는 젊은 교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충북도 내 초중고 3곳 가운데 한 곳은 일군 발암물질인 성면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10년째 충북교육청이 성면 해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는 물론 제한적인 공사 환경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완종 기자입니다. 음성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주부터 방학에 들어간 이 학교는 성면 해체 공사가 한창입니다. 본관동 교실 천장과 화장실 칸막이 등 제거해야 할 성면이 많아 평년보다 여름방학 기간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현재 이 학교는 공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성면 분진을 막기 위해 이처럼 비닐 보양과 밀폐 작업을 해놓은 상태로 조만간 성면 해체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여름방학 기간 성면 해체 공사를 실시하는 도내 초중고 학교는 4곳. 다가올 겨울방학에는 최소 38개 학교의 성면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선 학교엔 수많은 성면 건축물이 남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도내 전체 학교 가운데 30%인 206곳에선 여전히 성면이 검출되고 있고 이들 학교에서 제거해야 할 성면 면적 역시 3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1제곱미터당 평균 30만 원 상당의 공사비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예산은 1,000억 원 수준. 문제는 세수 감소에 따라 교육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이제 한정이 돼 있고 학생들한테는 최대한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 보통 교실 위주로 첫 학년을 먼저 했었습니다. 또 성면 제거를 위해선 최소 50일 이상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장기간 등교하지 않는 방학 기간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큰 면적 같은 데는 이걸 동시에 다 하기에는 그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이게 뭐 하다가 말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여름방학을 짧게 하고 겨울방학을 길게 해서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 성면 제거를 권고한 가운데 충북도 교육청은 권고 기한보다 1년을 앞당긴 오는 2026년 성면 해체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은 불이 났을 때 원활한 진화 작업과 구조 활동을 위해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송원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입니다.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에 일반 승용차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인근 또 다른 아파트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소방차를 위해 비워둬야 할 공간이지만 일반 차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는 비교적 지하 주차장이 잘 갖춰진 신축 아파트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구축 아파트에서 주로 벌어집니다.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 주차장 같은 곳이 없어서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출동을 하게 되면은 지상에 이제 주차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차량이 많아서 출입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8년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가 금지됐지만 구축 아파트는 제외됐습니다. 2018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에서만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 계도에만 의지할 뿐입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해도 근데 워낙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충북도 내 유일 상급 병원인 충북대학교 병원의 경영 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상경영 체제에도 적자가 누적되고 상반기에 이어 추가 차입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도에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현장 이탈이 본격화한 지난 2월 말 이후 충북대병원 하루 평균 수익은 25% 이상 줄었습니다. 이는 월 80억 원 이상으로 현재까지 적자 규모만 1,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반기 차입금 500억 원도 소진을 앞둬 500억 원 추가 차입을 검토 중입니다. 병원 통폐합과 무기한 무급휴가 신청 등 병원 자구체계 직원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조정에 따른 부담에 이어 정부가 약속한 건강보험 선지급이 교수 집단 휴진의 이유로 유예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지금 상황 속에서 떠날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의사가 없는 병원이 병원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병원이 문을 닫는 수순까지 가는 것을 오히려 더 촉발했다, 정부가. 병원 측은 수익 감소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보직자 수당 조정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외래와 입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영 개선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무급 휴가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여러 어떤 진료 수익을 통한 그런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부터 휴진을 시작한 이 병원 교수들도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무기한 휴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다음 주쯤이면 정상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24시간) 위급 환자를 돌봐야 할 응급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어든 중소도시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일부 지자체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에 직접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응급실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기에 내몰린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전복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성주군에서 응급의료를 책임져온 하나뿐인 병원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응급실을 운영할수록 병원 사정은 나빠졌고 결국 지난 12년을 버텨오다 올해 1월 응급실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할 때는 정말 참 힘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나 이때껏 그래도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건강 정진 이런 책임감 때문에 해왔었는데 지역의 응급실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일상도 바뀌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그거 하지. 뭐 안 그러면 대구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거 하니까 또 그렇게 큰 거 아닌 것 같으면 가까운 데 가 할 수도 있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물론 뭐 이 지역에 뭐 병원이 뭐 운영이 잘 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응급 환자가 생기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많이. 밤에 가려면 좀 불편한 점도 많지. 애로사항 있지. 성주에서 성주로 가면 되는데 성주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대안을 고심하던 성주군은 병원을 직접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지원 금액은 2024년도에는 2억 41만 7천 원이며 2025년부터는 매년 인건비 및 정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되 상호 협의하여 책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을 평균으로 놔보면 3.5명에서 4명 정도밖에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만약에 크게 다치시거나 생명이 오갈 때에는 한 사람의 목숨을 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주군의 설득에 병원 측도 8개월 만에 다시 응급실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응급 의료를 책임지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그런 부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성실하게 당직 의료기관 응급실을 24시간 365일 철저히 운영을 잘 해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또 드립니다. 응급실 살리기에 나선 지자체는 성주군만이 아닙니다.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응급실 전담 인력을 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모두 5곳. 이 가운데 7곳군을 제외한 4곳이 지방재정으로 일반 병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해마다 2억 6천만 원, 봉화군은 3억 6천만 원의 군비로 응급실 운영비를 보존합니다. 영덕군은 군비 등 총 10억 8천만 원을 지원해 응급실 병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덕에 응급실이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일반 병원으로 바꿔갖고 저희가 뭐 지원을 하게 됐는지 하여튼 그래요. 지금 현재로는 응급실을 유지하는 그걸로도 적자가 나도 뭐 지금 운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는 경북의 상황은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난해 경북의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 환자의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건역 응급의료센터는 포항과 구미, 안동 세 곳뿐인데다 지역 간 거리도 멀어 응급 환자 이송 부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하면서 사는 곳에 따라 응급실도 제때 갈 수 없는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 지자체가 예산을 쏟아부어 응급실 불을 밝히는 가운데 24시간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응급 의료 체계를 제대로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뉴스국 전보글입니다. 공중에 떠서 각종 역할을 수행하는 드론은 특히 실종자 수색 등 재난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구조 현장에서 드론 역할이 커지면서 민간 자원까지 가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중혁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군류에 휩쓸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드론의 영상입니다. 하천 중간의 한 수풀 옆으로 무언가 검은 물체가 포착됩니다. 당시 인력 120여 명과 드론 7대 등 장비 24대가 동원될 끝에 수색 나흘 만에 실종 장소에서 1.4km 떨어진 지점에서 드론에 의해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드론의 활약은 이 같은 익수 사고는 물론 화재 현장이나 실종자, 낙상 피해자 등을 구조하는 데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용됩니다. 드론을 한번 띄워서 5분, 10분 만에 사람이 1시간, 2시간 볼 수 있는 그런 양을 5분, 10분 만에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색 범위도 넓고
그리고 더 빠르고 사람보다 그리고 더 정밀하게 볼 수가 있고. 위급 상황 속 이제는 필수 장비가 된 드론의 활용이 민간 자원까지 가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지역 드론 교육 기관과 손을 잡고 실종자 수색 등 각종 사건 사고는 물론 치안 현장 대응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그 업무가 여러 업무가 있는데 수색이나 아니면은 예방 활동 이런 활동에 그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장비 지원 및 드론 운영에 관한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경찰이, 하늘에서는 민간 업체의 드론이 실종자 수색에 나섭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한 해 실종자 관련 출동 횟수는 30건 안팎. 현재 2명의 전담 인력으로 운영되는 충북경찰청 드로팀의 사각지대를 민간 자원을 활용해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방청 단위에서 운용이 되긴 하는데 사실 그 한정된 기기로 모든 관할을 다 관할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행사처럼 MOU를 통해서 다른 민간 자원들을 이용한다면 보다 더 용이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드론. 민간 자원까지 가용 범위를 넓히며 구조 현장의 특급 도우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빗물 38만 톤을 저류하게 될 도림천 대심도 빗물 터널. 두 차례 유찰 끝에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2028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대우건설에 대한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 3개월 처분을 확정지으면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빗물 터널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서울시의 도림천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건설공사. 사업 컨소시엄 지분 40%로 대표 주관을 맡게 된 대우건설은 뜻밖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2021년 대우건설 현장 소장이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돼 대법원이 3개월간 공공건설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 때문에 대우건설은 10월 25일까지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데 이 기간 서울시와의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수의 계약은 물론 설계 적격 심의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 담당 공무원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해선 안 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간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를 외면하면서 공회전을 거듭한 도림천 빗물 배수 터널. 대우건설이 사업에서 제외되면 공사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 적합한 시공자가 없으면 수의계약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국가계약법 단서 조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가 없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미 지각착공이라는 오명을 안고 출발한 대심도 빗물 터널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해외 체험 연수로 교육 시각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30일부터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독립운동길 순례와 사제 동행 해외 체험길에 올랐는데 민족의 역사와 사제 간 소통과 배려를 배우는 장이 됐습니다.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장소인 중국 홍구공원 매헌 기념관. 직접 헌화하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역사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니 경건한 마음이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와 김구 선생 가족 거주지였던 영경방 10호 등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애국 정신도 피어오릅니다. 경북교육청 독립운동길 순례단이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5,000km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30일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시작해 임시정부 주화대표단 본부, 충칭교나 임시정부 청사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런 순례를 통해서 직접 몸으로 현장을 체험하고 또 우리 선조분들께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나라를 찾았는지를 깨닫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사제동행 해외 체험 연수가 열리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짝꿍이 돼 해외 선진 문화를 체험하는 우리는 단디 짝꿍 프로그램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위기 상황을 극복한 학생과 이들의 성장을 지원한 교직원이 참여했는데 1기와 2기로 나눠 교직원과 학생 60명이 참여했습니다. 연수단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윤동주, 정지용 시인의 시비가 있는 도시샤 대학교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을 방문하면서 사제지간 소통의 시간과 함께 일본의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경북교육청은 행사를 마친 뒤 소감을 나누는 평가회를 개최하는 한편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더 넓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우리 땅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용복재단이란 이름으로 출범한 독도재단은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학술 세미나와 SNS 기자단 운영 등 독도 알리기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 상영된 독도 관련 영상. 독도재단과 한일역사문화연구회가 지난 2015년부터 제1교포와 일본인을 대상으로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2차례 일본을 찾아 역사적 사료를 중심으로 독도를 알릴 계획입니다. 일본에서 연구하시고 학자 생활하신 분들이 제1교포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풀어서 이게 역사적인 사료들이라든지 이런 고지도 가지고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주신다든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독도 알리기 활동은 경북도에서 지정한 5개 독도 수호 중점학교 등을 중심으로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국가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독도수호 중점학교로 지정된 베트남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독도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해외에 널리 알리는 인재로 성장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독도 교육의 해외 홍보 활동 강화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독도랑 기자단을 우촉하고 본격적인 SNS 활동을 이어갑니다. 기자단으로 위촉된 20명의 대학생과 일반인 등이 동해의 섬, 독도 콘텐츠 제작에 참여합니다. 저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 블로그에 우리 땅인 독도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독도에 다녀온 독도 탐방기 등을 올리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같이 협업하여 독도 챌린지 쇼폼을 만들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도발, 독도재단은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국내외 독도를 알리기 위한 지원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치권부터 또 우리 정부에서 일하는 소위 경제 또는 이 소위 건설 교통 관련된 그런 부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운영을 너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어떤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R&D 투자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당장 편한 방법, 바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고 건설 투자를 자꾸 유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단기적 처방으로 여태까지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제 우리 경제 구조가 너무나 부동산 건설 쪽으로 좀 경도되어 있는 것이 한 가지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정책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니까 자꾸 이제 집을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그런 가수요가 몰리고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도 좀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또 미국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난 것도 그렇고 그 전에 유럽에서 영국이나 아일랜드라든가 아니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그렇게 부동산 경기를 띄우면서 너무나 주택 가격이 높아져가지고 어느 시점 가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집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너무 많이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집값이 좀 조정받으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모두 다 이게 굉장히 가계가 상당히 부실해지고 그것이 이제
이 건설업 전반으로 이제 사실은 위기 상황이 되고, 왜냐면 미분양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이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많이 또 그걸 부양해온 금융권, 특히 이제 제2금융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실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서 사회 전반적인 어떤 충격이 크게 올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걱정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해에 특례 보금자리로 인해서 40조 풀었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다시 또 신생아 특례 대출가 27조 풀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뭐 스트레스 DSR 뭐 연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자꾸 띄우려고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겠냐는 거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가계부채 자꾸 늘어나니까 이에 대한 어떤 국민들도 이미 다 눈치챈 거예요. 이건 아닌데 자꾸 왜 이렇게 하냐. 그에 대한 비판도 많고, 또 우리 가계도 보니까 이 가계부채가 GDP 대비로 지금 100%가 넘었다고 하고, 최근에 뭐 GDP 추계 방법이 달라져서 뭐 94%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냥 100%가 넘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일단 OECD 평균으로 보면 훨씬 더 높고, 거기서도 뭐 그 우리나라보다 좀 높은 나라가 뭐 스위스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와 달리 소위 전세 보증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은 더 위험한 그런 대출이거든요. 사인 간에, 개인 간에 돈을 빌려 받는 거잖아요. 그런 대출까지 포함하면 그게 한 1,0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GDP 대비 한 150%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을 계속 더 부풀려 나갈 거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국은행도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가계부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된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부적 충격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금리를 낮춘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적 충격이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전쟁이 크게 나가지고 막 원유가 뭐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전반적인 그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물가 잡기에서 다시 높여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될 때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또 다시 높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 경제가 엄청난 충격으로 이제 완전히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경제가 더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면 빚을 낸 그러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갚아나갈 거냐는 거죠. 지금도 이미 실질 가계소득은 마이너스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GDP는 명목적으로는 증가할지 모르지만 이게 실질 GDP도 지난해 1.4% 성장했는데 가계 소득은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 국민들이 어떻게 계속 집을 더 살 수가 있겠냐는 거죠. 지난 6월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주택 거래량은 1만 780여 건으로 지난 2021년 8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1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거래량은 7,360여 건으로 3년 7개월 만에 아파트 거래량 7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가운데 2채는 15억 원이 넘었는데, 서초와 강남, 송파 등 강남권과 마포, 용산구 등에서 이 같은 거래가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10가구 가운데 1가구는 고령자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49만 7천 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45만 1천 명 늘었습니다. 또 독거노인 가구는 전년보다 8.3% 늘었고, 고령자만 있는 가구도 7.2% 증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